자, 오늘도 동키 여러분에게 어려운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줄 9분 함께합니다. 경제 뉴스를 덕질하는 남자, 정 많고 덕 많은 정덕 씨. 뉴데일리 서정덕 증권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정덕입니다. 이거 2주 동안 이벤트 못 들었더니 참 그렇네요. 예. 네, 정덕 씨. 예. 뭔가 그 70년대 네. 나만 같은 느낌으로. 70년대. 예. 아이, 살아본 적은 없는 세대지만 그런 거짓말. 추석 연휴에 방송이 없어서 오늘 2주 만에 뵙는데 한 주 못 봤다고 진짜 오래 못 본 느낌이에요. 이게 그 매주 하던 그 루틴이 있어가지고 좀 허전하기도 하고 이게 뭐 자료 만들다가 이번 주 안 만들어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알차게 2주치를 준비해 왔죠. 시간은 2배가 아닌데 2주치를 준비하셨으면 이제 농담 안 해야겠네요. 빠르게. 1.5배속으로 할 겁니다 오늘. 아유, 알겠습니다. 예. 우리 어떤 소식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못 본 사이에 미국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맞아요. 이게 뭐 전 세계가 지금 이제 대바야흐로 금리 인하의 시즌이다 이렇게 됐는데 0.25도 아니고요. 예상을 벗어났어요. 0.5%포인트 금리 인하, 이른바 빅컷을 단행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맞춘 투자 방법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금리 인하 추세가 대세라는 점을 인지하고 적합한 상품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그래갖고 내 성향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위험지향적인 성격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안정추구형인데 쭈디는 안정추구형이잖아요. 네. 내 돈이 손실 보는 거는 못 보잖아요. 못 참아요. 네, 근데 저는 위험지향적이거든요. 위험한 사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계속 주식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주식하면서 예적금도 조금씩 하고 이게 비중을 조절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해갖고 한 곳에 다 가는 게 아니고요. 근데 무엇보다 오늘 이제 주식시장 이야기하면은 제가 신나가지고 밤샐 수 있거든요. 할 얘기가 많아서. 네. 그러면은 우리 이거 방송 접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수는 최대한 안전하게 자산을 증식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맞춘 오늘 이야기네요. 그렇죠. 안정형을 추구하시는 분들, 저처럼 이렇게 원금을 좀 보장받으면서 수익을 높이고 싶은 분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합니까? 가장 대다수의 분들이고요.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투자일 수도 있죠. 만약에 원금 손실 우려가 없으면서 현재, 그러니까 지금이 나름은 그래도 고금리거든요. 이 금리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싶다면 정기 예금을 고려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정기 예금이 1년짜리도 있고 만기 5년까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지난 23일 기준으로 5대 은행의 3년 이상 정기 예금 금리가 2.7에서 3.1%인데 시중에서 사실은 금리 인하가 미국도 처음 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실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채권 금리만 내려와서 연동되는 금리만 소폭 내려왔고 예금 금리는 작년 연말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내려오진 않았어요. 0.4포인트 정도밖에 안 내려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이 덜 내려온 적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폭이 크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예적금 금리를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거의 막차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도 금리 인하 할 거예요. 그러면은 수신금리라는 게 하락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예금금리가 같이 내려갑니다. 실제로 금리를 내렸으니까 예금금리를 내릴 수 있는 은행도 명분이 생겨서 팍팍 내리거든요. 그러면 지금하고 차이가 좀 난다는 거죠. 그러면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좋긴 하겠어요? 근데 똑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적금을 붓기 시작하면은 확정금리를 지금 하면 2% 후반, 3% 초반, 잘 고르면 3% 초반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네. 아니면은 이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니까 저축은행이나 뭐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이런 상호신용금고에 가도 돼요. 거기가 조금 더 좋아요. 그러면은 그 금리를 지금 하는 게 6개월 뒤에 하는 것보다는 금리가 높으니까 지금 하는 게 좋다는 거고 그리고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6개월, 그러니까 내가 1년짜리에 들었어요. 네. 1년 뒤에 또 들으려고 하면 그때 금리가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기 시에 받는 이자 금액도 줄어들지 않게 그쵸.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 하는 게 내일보다는 더 빠르고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예측 기간을 여유가 있다면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요. 네. 당연히 모든 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무리해서 예측 기간을 길게 가져가서 좀 낭패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2년짜리 돈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네. 내 집을 전세를 줬어 누구를. 그럼 그거를 안정적으로 굴리기 위해서 2년만 넣는 건데 3년짜리 갑자기 혹해갖고 넣으면 나 2년 뒤에 이거 빼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중도 해지라고 하거든요. 중도 해지 시에는 약정 이자보다 당연히 이율이
확 내려가죠. 그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해줘야 돼요. 그렇죠. 중도 해지해도 당연히 예적금이니까 뭐 원금 손실 없고요. 조금은 주는데 내가 원했던 만큼의 이자는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거 반영하면 손해인 거죠. 이렇게 하면. 그렇죠. 네. 어쨌든지 간에 원금을 지키면서 이유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의 손해라도 큰 손해가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정리하지 않도록 기간 설정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맞아요.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그리고 결정을 했다면 빠르게 실행에 옮기고 기간은 길어도 괜찮다. 외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좀 찾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때 이제 보험사를 한번 눈을 돌려볼 수 있어요. 보험사로. 보험사. 보험하면은 이제 우리는 위험을 해지한다고 표현을 하죠. 왜 보장성 보험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저축보험이 있거든요. 이건 금리가 3.5%짜리가 아직 좀 있습니다. 확정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같이 내려가거든요. 연동해서. 네. 이것도 거의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라서 얘도 사실은 내가 마음을 먹었다면 빠른 선택이 중요한데 저축성 보험은 이율이 높아요. 일정 기간을 지나면 또 추가 금리 제공하는 이런 상품들도 있어요. 상품마다 이건 좀 다른데. 네.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기간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기간이 1, 2, 3년이 아니에요. 5년, 7년, 10년 뭐 이런 식으로 길어요. 그리고 이건 중간에 해지를 할 경우에 손실이 발생하고 원금이 안 지켜지죠. 네, 맞아요. 그리고 내가 이 지킨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원금 손실은 커집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고 가입을 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 내가 부을 자신이 있는데 2년짜리는 없으니까 최소한 내가 7년 정도는 붓고 10년을 부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매달 꼬박꼬박 30만 원을 여기다 넣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적금 같은 경우보다는 이 저축성 보험 이게 더 이율은 크지만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이거를 써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축성 보험보다는 예적금이 더 나한테는 맞는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금도 또 저축성 보험도 내 스타일은 아니다. 근데 또 비교적 안전한 걸 찾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내 돈 잃는 거는 싫어해요. 그럼요. 주식 투자는 그래서 무서워서 못 한다고 하는 분들이 보통 그래서 채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같은 금리 인하기에 주로 언급되는 게 채권이에요. 제가 한 6월 달 정도에서는 이 타방송에서 채권을 질문 이렇게 불쑥 주셔서 지금 사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채권은 그리고 사는 시기에 따라 채권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네. 지금 이 시점에는 채권 투자를 목적에 따라서 만기를 좀 다르게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현금 확보가 목적이라면 단기채를 지금 공략을 하면 되고요. 네. 공격적인 수익 추구가 목적이라면 10년물 이상의 장기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우리가 안전해요라고 하는데 30년물 국채나 장기채들은 또 변동성이 좀 있어요. 이번에도 미국에서 금리 비컷했는데 30년물 국채 가격은 하락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채권은 무조건 그렇게 안전해라고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또 이것도 역시나 목적성을 조금 다르게 해서 채권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6월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서두에서 채권은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시장에 기대가 있다면 얘도 생물이어서 주식하고 똑같이 선반영이 됩니다. 채권값이 이미 올라가요. 금리는 내려가고 있고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채권을 사실 때는 그래서 그 금리만 보시는 게 아니라 채권의 그 가격, 채권 값을 고려하면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그런 것들까지 이중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채권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만만치 않아요. 채권도. 그렇군요. 금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금값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전에 금 금이 투자 있어요? 저 금 생물 있어요. 실물 금붙이 좀 많이 있나요? 많이가 어느 정도죠? 한 뭐 100돈 정도. 100돈이요? 100돈이 5천만 원이에요, 지금. 그 정도까지는 없죠. 네. 있다고 하면 큰일 나겠네. 이게 금 질문 당연히 하실 줄 알았는데 금이 지금 뭐 한돈에 그 돈이라고 표현은 요즘에 안 하는데 어쨌든 뭐 이제 편의상 하면은 한 5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금이 왜 이렇게 오르는 게 그 뭐 뻔히 그러잖아요. 수요가 정해져 있다, 개수가. 그리고 안전자산이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양대 안전자산으로 꼽는 건 달러하고 금이 맞아요. 근데 재밌는 건 달러하고 금은 가치가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지금 인하되니까 달러 가치가 내려가잖아요. 네.
요즘에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와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원화가 강세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달러 가치가 내려오면 거기 대비해서 원화가 강세. 그럼 달러 가치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강세로 가는 게 금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 가격이 더 올라가는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럼 최근에 조금 왜곡된 게 뭐였냐면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른 데서 펼쳐진 거예요. 달러도 강으로 가는데 막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국제 분쟁이 일어나고 실물 경기 침체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올라가고, 금이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올라갔는데 지금은 온스당 2,600달러 넘어갔어요. 기대감이 엄청 묻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비컷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 같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사도 또 금리 내릴 거니까 반비례라고 하니까 당장 사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가격대를 좀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금 아까 현물로 가지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현물로 살 때 가격, 팔 때 가격 다른 거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너무 차이가 커요. 이게 진짜 나는 올랐다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팔고 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금이 쟁여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가 어르신들 그냥 왔거든요. 말씀대로. 맞아요. 이거 팔아봤자 50만 원이라고 그러는 거 같는데 뭐 40몇만 원밖에 안 주네. 에이, 안 사, 이러고 안 팔아 이러고 말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현물은 아니라 금 ETF 상품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ETF 투자가 사실은 좀 소액으로 할 수도 있고 더 나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금 가격도 한번 보시는 게 계속 내려간다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현물을 살 게 아니라 이런 상품을 샀어야 되네요. 그게 더 편해요, 사실은. 예적금을 들 거라면 기왕이면 빠르게, 거치는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길게, 그리고 저축성 보험은 본인 사정에 맞춰서, 또 채권과 금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 금리 인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곧 금리 인하가 되겠어요. 그쵸. 지금 뭐 당장 한다 이렇게 얘기들도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집값이랑 가계대출이랑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애매한 거거든요. 근데 이달 들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느려진 게 보입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하고 지금 쪼이고 하니까 확실히 그 대출이 느려졌습니다. 그래갖고 한 달에 3분의 2가 지금 지난 시점인데 8월 증가폭이 27%밖에 안 돼요. 지금 상황이. 특히 집 구입하고 관련된 게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주담대인데 이게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증가세도 주춤해졌습니다. 이게 한 64% 전달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왜 그러냐? 대출 받기가 어려워졌으니까. 그렇죠. 첫 번째. 네. 그리고 1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도 막혀요. 지금. 그 가계대출 자체를 억제하는 정책들이 지금 나왔죠. 네. 거기에 이제 추석까지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는 조금 이제 떨어져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0월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높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내렸기 때문에 우리도 내릴 만한 여유가 있고, 미국이 0.25로 내렸으면 좀 애매해질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역전 상태잖아요. 금리가. 네. 그래서 이런 데도 해도 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0.5%를 한 번에 내리다 보니까 0.25 정도는 하느니 내릴 만한 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좀 진정이 됐습니다. 9월에.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인 요소인데,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일각에서는 가계대출 집값이 안정을 찾았다고 확신하기는 이르다. 이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주말까지 막 엄청 껴있잖아요. 추석 연휴가 껴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계대출이 좀 줄어들고 거래가 줄어들었을 수 있다. 그래서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신중론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금리를 낮추면은 또 매수세가 들어와요. 그러면 상승세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DSR 기껏 조여놨더니 금리 낮추면은 대출 금액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내수 부진이나 민간 소비,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피벗, 그러니까 정책 전환을 미룰 만한 명분은 지금 없어 보이고요. 금리 인하는 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 되면은 내릴까요? 하고 이거를 맞춰보는 재미도 참 있었는데, 그쵸? 이게 내릴까요? 다음 주쯤? 내릴 것 같아요. 제 마지막 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요거를 맞춰봐야 되는데 이게 참 유언이었습니다. 아쉬워요. 유언이요? 저격당했습니다. 이게 아쉬운 게 저희가 다음 주부터 새 단장을 하면서 우리 정만고 동마는 서정덕 부장 오늘로 인사를 또 드리게 돼서요. 아쉬워요. 실직자가 됐습니다. 실직자라뇨. 또 그래요? 농담이고요. 그동안 좀 긴 시간 동안 재미있게 또 방송하고 청취자분들하고 오랜만에 좀 호흡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또 정보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미약 하나만 나눠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가게 살림에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그 OBS 동키호테 청취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끝인사처럼 하지 말아요. 우리 경제 이슈나 증권가 이슈들 큼직하게 벌어질 때 또 연락 드릴 겁니다. 일 터지면 연락 주세요. 네, 긴장의 끈 놓지 말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네, 뉴데일리 서정덕 증권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